안녕하세요. 결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갔을 때 남편 말고도 시부모님도 같이 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녀왔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네 이혼하는 김에 나도 이혼해야겠다고 시어머니도 같이 이혼 서류 접수하러 따라왔던 거였거든요. 아, 엄밀히 말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겠네요. 남편을 언제 만나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생략할게요. 연애 9개월 하고 결혼했고, 결혼은 반반 결혼했어요. 정확히 10원 단위까지 절반 나누고 결제할 때마다 네 반 내 반씩 낸 건 아니지만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냈다 이야기 안 나올 정도로 합리적으로 반반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뭐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느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금증으로 바뀌었고요. 결혼식 날에 제가 워낙 긴장을 했던 터라 신부 대기실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이분은 누구다, 저분은 누구다 해서 신랑 측 하객분들 소개도 받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저희 친척들이랑 지인들, 친구들 제외하고는 누구랑 인사를 나눴는지 도무지 한 명도 기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결혼했으니까 나중에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눈에 익혀놓는 게 저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 내내 자꾸 그 생각하느라 신경이 쓰였는데 생각해보니 식 끝나고 식사하는 동안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도 제 직업 특성상 사람 얼굴 기억하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분야였다 보니 한 번 더 인사드리면 절대 까먹을 일 없겠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식사 시간에 하객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다시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대충 누가 누구인지 얼굴하고 매치시켜서 기억을 딱 해놓았는데 그때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분들이 하나같이 다 남편의 시외가 친척들 뿐이었고 남편의 친가 친척분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 시아버지 가족 관계까지는 제가 따로 들은 바가 없었다 보니 왜 친가 친척은 한 명도 안 왔는지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응당 제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걸 테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만인 사실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충분히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여행 중에 이걸 남편한테 물어볼까 말까 혼자서 고민했어요. 그냥 거리가 멀어서 우연찮게 친척분들 모두가 날짜가 안 맞아서 참석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아버님의 가족사에 아픈 상처가 있다거나 며느리인 저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물어보는데 최대한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먼저 물어보거나 먼저 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뭐 흥신소를 구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제가 뒷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저한테 좋을 거 하나 없겠다 싶었고요. 결국엔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결혼식에 오빠네 친가친척은 한 명도 오질 않았느냐고 말이죠.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가족사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고 남편도 대답하기 엄청 껄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제 질문을 받더니 대수롭지 않게 그거? 하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과거에 어머님하고 친가친척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친척들하고 시부모님하고 연을 끊고 살게 되었다고요. 남편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한 동네에서 다 같이 모여 살 만큼 사이가 좋았다는데 무슨 일인지는 자기도 워낙 어릴 때 일이라 자세히는 모른다더라고요. 남편 또한 어렴풋한 기억 속에 친척 형하고 친척 누나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자기만이라도 따로 만나볼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워낙에 그쪽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에 자기도 그냥 그러다가 말았답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나름 대단하게 들렸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엄청 대단한 사랑꾼이구나 싶기도 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가족이라는 인연을 무자르듯 끊어내는 게 사실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남편이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릴 적이라고 하니 못해도 30년은 좋게 되는 세월이었을 텐데 강산이 3번이나 바뀔 시간 동안 어머님 한 분을 위해 가족들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 남편도 나를 위해 그 정도 희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도 더는 궁금해하지 않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더는 이 일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모르고 있던 그때 당시 사건의 전말을 시어머니 입을 통해 전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 가족과 등지고 살게 되었던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했지만 어머님이 당신 시댁 식구들과 그렇게 된 건 순전히 아버님의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간 날이었어요. 남편이 눈치도 없이 시부모님한테 제가 친가친척들 일을 엄청 궁금해하더라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달라고 말을 꺼냈어요. 제가 분명히 더는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겠다고 그날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자기도 왜 친척들하고 등지게 되었는지 궁금했었나 봐요. 그럼 자기가 궁금하다고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저를 팔아가며 물어보나 싶어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님도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뭘 그런 걸 굳이 알려고 하냐며 언급도 하기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시어머니가 니들도 알 건 알아야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쪽이 엄청난 대가족이었대요. 아버님은 6남매 중 막내로 위로 큰아버님이 4분 그리고 고모 1명이 있었답니다. 고향집이 시골이었는데 당시 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공부에는 그렇게 큰 뜻이 없었다고 해요. 그 덕에 아들에다가 막내이기도 한 아버님이 공부하는 거 관련해서 집안의 지원을 많이 받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몸으로 서울까지 올라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서울에 자리를 구해서 아예 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하고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쭉 인연을 이어오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어머님도 대학을 나왔다 보니 원래는 맞벌이를 하기로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버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할머님이 건강이 악화가 되셨대요. 그때 할머님이 막내 아들 노래를 불러대는 바람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상의도 없이 회사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본가로 내려가기로 했다더라고요. 아버님이 유일하게 대학물 먹은 집안 막내다 보니 부모님 사랑을 엄청 받으셨던 것 같고 아버님 또한 두 분에 대한 애틋함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어떻게 상의조차 해볼 틈도 없이 아버님 혼자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어머님은 선택권이 없었고 결국 아버님 따라서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더군요. 당시 집안의 장남이던 큰아버님이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 일이 확장하고 저리 확장하면서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던 차였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대학물 먹었다고 거기서 사무직 자리를 줘서 일은 곧바로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가로 내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은 예상도 못했던 시집살이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신우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힘든 게 동서 시집살이라고들 하잖아요. 신우야 고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셨고 할머님이 아버님을 워낙에 이뻐했으니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다지만 큰어머니들은 경우가 달랐나 봐요. 어머님이 대학물 먹었다는 것도 엄청 눈꼴시러웠나 본데 거기에 추가로 자기들은 아픈 시어머니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는데 며느리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아래인 시어머니는 사무직일을 시킨다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걸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던 거였죠. 그 덕에 큰어머니들끼리 똘똘 뭉쳐서 쟤는 뭔데 왜 시어머니 봉양을 안 하는 거냐 뭐냐 아주 난리통을 치는 바람에 어머님은 그나마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무직 자리도 내려놓아야 했고 다른 큰어머니들처럼 할머니 병수발을 들기로 했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와중에도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해주고
어머님한테 이참에 형수님들하고 친해질 좋은 기회가 아니냐고 했다고 해요. 거기서 큰어머니들하고 친해지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럴 리가 없었죠. 어머님한테 혹독한 동서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큰어머니들끼리 사이가 어땠던 간에 이젠 어머님이라는 부려먹기 좋은 공동의 호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 덕에 넷이서 아주 의기투합을 해서 어머님한테 할머님 병수발을 독박을 씌웠답니다. 어차피 자기들끼리 한통속인데 이유야 아무거나 가져다 붙이면 그게 명분이 되는 거였죠. 여태껏 서울에 떨어져 살면서 며느리돌이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3년은 어머님 혼자서 할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이 3년이지 할머님이 연세도 있고 한데 말인즉슨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수발을 들라고 하는 거였죠. 만에 하나 3년이 지났는데 할머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그때는 아마 또 새로운 이유를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할머님만 간병하면 다행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할머님 병수발 드는 짬짬이 어머님한테 자기들 필요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님이 뭐 24시간 내내 아픈 게 아니셨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면 괜찮은 대로 큰어머니 댁 아무데나 끌려가서 집안일도 도와야 했고 그쪽 친정행사까지 끌려가서 온갖가지 일을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어머님 몸무게가 거의 10kg 넘게 빠지고 원형 탈모도 겪고 아주 말도 못할 만큼 힘들었다더라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사람을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셨다고 해요. 그 와중에도 아버님은 형님들, 형수님들 눈치 본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 보고 참고 견디라는 말만 했다더랍니다. 당장 아버님 일자리부터가 집안 사업이었다 보니 괜히 형님이나 형수님 기분 거슬러서 좋을 거 없다고 한다던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언젠간 형수님들이 당신 노고를 알아줄 테니 견디고 참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대충 어머님 기분만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할머님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이젠 간병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되었으니 삶이 조금 나아지지는 않겠나 기대를 하셨다는데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고 추악한 동서시 집살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소연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앞에서 큰어머니들 편을 들어줬다고 해요. 시집살이 뭐 당신만 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우리 큰형수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제대로 당했었고 아래로 들어온 형수님들도 어머니부터 위로 형수님들까지 다 시집살이 겪고 오신 분들인 거 모르냐면서요.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대물림 되는 거 모르냐고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 동안 안 했던 자식돌이 며느리돌이를 하고 있는 거니 불만 갖지 말라고 했대요. 그때 어머님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님 말을 믿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참아왔지만 아버님 말대로 시집살이가 대물림 되는 거라면 아버님 밑으로는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으니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못 믿어온 사람이 평생을 가도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그 꼴을 보면서 평생 동서들 식모 노릇하면서 살았다간 내가 살아도 내 명예는 못 살겠구나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 심각하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남편 교육 문제도 있고 평생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살지언정 더는 당신네 가족들 식모로 살 생각은 없다고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결국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두 분은 다시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데도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큰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온갖 귀찮은 일을 도맡아서 처리해주던 일꾼 하나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떠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이대로 가면 평생 가족 대접은 못 받을 줄 알라며 강하게 나왔다는데 어머님은 어차피 이혼까지 결심하셨던 터라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들 하라고 강하게 나갔답니다. 결국 그렇게 남편의 친가친척들과 그 후로 평생 연을 끊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다 쓰고 보니 엄청 긴 이야기네요. 한 줄로 줄이자면 시어머니가 아버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치를 떠는 어머님 모습을 보니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듣고 있는 저조차도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시부모님과 큰집 사이에 얽힌 일이 사실상 저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보니 어머님이 엄청 고생하셨구나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같이 이혼을 결심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결혼하고 나서 두 번째 맞는 명절인 설날의 일이었어요. 추석은 그냥 시부모님 댁에서 조촐하게 넷이 모여서 음식 해먹고 시간 보내다 왔었거든요. 당연히 설날도 똑같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휴 시작하기 일주일 전쯤 해서 뜬금없이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명절에 따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큰 계획은 없었고 집에서 그냥 쉴 계획이라 명절 당일날 아침에 시댁, 저녁에 친정 다녀오려고 한다고 대답했는데 그러지 말고 연휴 동안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있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좋은데 다녀오려고 하는데 너네도 같이 가자면서요. 시댁 상황이 그렇다 보니 따로 제사도 지내지 않아서 말 그대로 저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실 계획인가 싶었어요. 왜 요즘은 명절 연휴 기간에서 여행들 많이 다녀오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여행을 가실 생각이면 여행 계획이라도 대충 미리 세워놓아야 할 것 같아서 어디로 가실 계획이냐 물어봤는데 그건 차차 알려줄 테니 궁금해하지 말라셨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어디 가는 거냐 대충 떠봤는데 어머님도 아버님이 어디 가는지 도통 말을 안 해준다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버님이 알려준 대로 2박 3일치 짐 챙겨서 연휴 시작하는 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에서부터 쩌렁쩌렁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도착한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소리만 지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미간에 주름을 잔뜩 만들어서는 인상만 쓰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고요. 어디 좋은데 데려가려고 비밀로 하셨나 싶었는데 아버님이 가려던 곳이 어디 놀러 가려는 게 아니었고 어머님이랑 저희들 데리고 평생 연을 끊고 지냈다던 그 큰 집에 가려던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버님이 완전히 큰집 식구들과 따로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도 축의금이라고 그쪽 집에서 아버님께 따로 50만 원을 보내줬었다네요. 아버님은 그렇게 큰 돈을 보내주는 걸 보면 형님들도 형수님들도 다시 우리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을 테니까 한번 다녀와 보자고 어머님을 설득하고 계셨죠. 형제가 5이니까 계산해보면 한 집당 꼴랑 10만 원씩 낸 것 같은데 그걸 두고 큰돈이라고 하시는 게 며느리인 제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50만 원 받았다고 저희 결혼식장에도 불러서 아주 분위기를 개판 만들 계획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아버님은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그 고생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를 댄들 이제 와서 누가 거길 가고 싶어 하겠나요? 정신 차리고 감정을 조금 추스르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나는 내 발로 그 집구석 2번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마음은 여전하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결국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벌써 몇 년을 형제들, 조카들 얼굴도 못 보고 지냈다고. 나도 가족들하고 한데 어우러져 살고 싶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용서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말을 딱 끊어버리더니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는 일이었으면 그 집구석 찾아가도 내 발로 진작에 찾아갔을 거라고?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애들도 데려가지 말고 당신 혼자 내려갔다 오라 말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들어가면서 저희한테도 행여나 니들만이라도 따라서 다녀올 생각 말라 한마디 하셨고요. 아버님은 방에 들어가신 어머님을 보더니 제가 있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험한 욕을 섞어 쓰시면서 혼자 밖으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더 있어봤자 뭐 나아질 건 없는 것 같고 분위기도 그래서 결국 그 길로 저희는 저희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문제가 저희한테까지 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남편이 말 한마디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 부모님 싸우는 걸 본 남편도 속도 속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저도 딱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창문밖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거기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수 있냐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심지어 시부모님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어야 했냐고 되물었지요. 그리고 내가 며느리인 게 거기서 또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 물음에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머님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설득을 하느냐 했더니 그 집에서 무슨 일을 시키건 간에 어머님 대신에 제가 다 할 테니 어머님은 눈치도 보지 마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며느리만 믿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한다네요.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뭔 소리냐고 똑바로 좀 말해보라고 다시 물었어요. 남편은 당당하게 생각해보라고.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다.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던 큰어머니들도 전부 다 며느리들을 봤을 텐데 며느리 부려먹으면 되지 어머니한테 일을 시키겠냐고요. 행여나 무슨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머님도 며느리인 제가 있으니 저한테 시키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어머니가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했던 게 있으니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기는 뭐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일은 제가 할 테니 가서 편히 쉬다 오실 생각만 하시면 된다 하고 걱정을 없애드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했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시집살이는 대물림 되는 거라고 했던 말이랑 다르게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머니가 당했던 것처럼 너한테 뭐 혹독한 일이라도 시킬까봐 그러냐. 그리고 만에 하나 너한테 일을 시킨다고 한들 어머니처럼 몇 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고작 2박 3일 하고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자초지종을 모르고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가족들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도 아버님을 보고 배워서 배우자를 위해선 가족과도 연을 끊을 만큼 어려운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닮아선 안 될 부분만 쏙 골라서 닮은 거였어요. 이대로는 집에 가서도 똑같은 이유로 대판 싸울 것 같아서 남편한테 그 길로 차 돌려서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해줬는데 남편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게 제가 시댁에 다시 가자고 한 게 시집이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어머님 설득해서 큰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열받아서 말 한마디 나오질 않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난 건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집에 가서도 콧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했어요. 결국 그렇게 시댁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희 나갈 때만 해도 집 밖을 뛰쳐나가셨던 아버님이 다시 들어오신 건지 또 현관문 앞에서부터 요란한 게 두 분이 저희 집에 가고 나서 같은 일을 가지고 2차전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해결할 구세주라도 된 것 마냥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투던 걸 멈추고 니들이 여기는 왜 다시 또 왔냐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셨고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엄마 아빠 여기 며느리가 할 말이 있대요 하면서 저를 두 분 앞으로 떠밀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했던 말대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는 제가 어머님 대신 총알바디가 돼서 전부 받아내줄 테니 안심하시라는 말을 꺼낼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거기서 그런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대신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이 차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아버님도 당신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했다는 걸 아시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이없다는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자식이나 아비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 집구석 남자들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며 아주 분통이 터진다고 하시며 가슴을 다 부여잡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화살은 다시 아버님한테 향했어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라고. 어머님 병수발 들고 당신 형수님들 집에서 개같이 부려먹힐 때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개고생은 나 혼자만 했지. 당신은 당한 게 하나도 없으니 이제 와서 다시 가족이네 어쩌네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아니고 그때 그냥 같이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혼을 해서 당신은 거기다 버려두고 왔었어야 했다. 그럼 적어도 아들 자식이 지 아비랑 똑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마누라 팔아먹고 떡이나 먹으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자라게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 아들이 이딴 자식인 줄 알았으면 아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을 거라며 몇 번을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당장 이혼을 해야겠으니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알아보러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끄셨어요. 자기 이혼하는 김에 너도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라면서 말이죠. 어머님 감정이 너무 격양되어 있는 것 같아 거기선 제가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변호사들도 명절에는 쉬지 않겠느냐고, 변호사는 명절 끝나고 알아보러 가자고 하고 말이에요. 어머님도 제 말 듣고 한 발 물러나시더니 두 남자들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이 길로 차 끌고 큰 집에서 2박 3일 동안 머리나 식히고 오라고. 어디 딴 길로 샜다가 걸리면 그 길로 평생 내 얼굴 못 보고 사는 줄 알라고 강하게 나오셨어요. 결국 남편하고 아버님만 둘이서 큰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냥 집에 돌아갈까도 했지만 두 사람 출발하고도 어머님이 손을 계속 바들바들 떨고 계실 만큼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시댁에 머물렀어요. 늦은 낮잠을 주무시고 그날 저녁이 돼서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둘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방에서 혼자 몇 번을 생각해봤는데 아버님이 30년 동안 어머님을 속이고 가족들하고 계속 연락을 해왔던 것부터 이유가 뭐였던 간에 며느리 받자마자 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부터 뭐 하나 용서가 되는 게 없다고. 앞으로 아버님을 남편으로 보고 살 이유도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걸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답을 그렇게 하니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이번 일로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게 되면 아버님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이 일을 가지고 저 때문에 두 분이 이혼하셨다고 받아들일 테고 그걸 두고 겉으로는 안 할지라도 평생을 두고 저를 원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밤낮을 과연 제가 그걸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혼자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큰집 다녀온 남편이 꺼낸 말 한마디에 결국 이혼을 결정했네요. 저는 남편이 거기 다녀와서 저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집구석에 가서 무슨 조언을 듣고 온 건지 스스로 생각해서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랑 어머니가 걱정했던 거 다 기우였다. 큰어머니들 다 좋은 분들이더라. 과거에 있던 일들은 이미 다 용서했으니 악감정 하나 남아있는 게 없으시다고 다음 추석에는 꼭 보자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음 추석에는 꼭 어머니도 모시고 넷이서 같이 다녀오자.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은 어떻게 아들이 돼서 그 집 구석 다녀오고 나서 큰어머니들이 어머니를 용서했다더라 하는 말을 꺼낼 수 있는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는 어머님이 그분들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건데 말이에요. 그때 확신했어요. 어머님은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평생 내 잘못으로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생각할 테고 그걸 두고 평생 나를 원망만 하고 살겠구나 말이에요. 저는 그날 남편 말에 아무 대답하지 않았고 명절 끝나고 나서 어머님 모시고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에 저도 같이 이혼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도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갔을 때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최대한 남편과 협의점을 찾아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결국 남편과 협의점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어서 얼마 전에야 겨우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가는 게 누가 봐도 콩가루 집안처럼 보였을 테지만 그 사람들이 제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제 평생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 남은 인생 이 판단을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을 테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니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